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 양도세를 마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밤늦게 2시가 다 되다 보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목소리도 가고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시켜 놓고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찍기 시작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세 번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양도세 계산하는 건데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자,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하죠.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사가지고 산 가격을 가격과 살 때 들어갔던 비용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갔던 비용들 다 모든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비용과 그 다음에 매도했을 때 또는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의 그 가격 이 가격에 다 계산을 해봐서 거기에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 그 이익과 거기서 비용을 뺀 그게 바로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양도 시 가격과 취득 시 가격을 빼고 거기에서 들어갔던 비용을 빼주면 양도 차익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차익에서 그 부동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한 게 있는데 이 얼마나 할인해 주냐.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을 할인해 준 금액으로 곱해서 비율을 곱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되겠죠. 양도 소득 금액이 되고 이 양도소득 금액을 가지고 과세 표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개인별 250만 원씩 공제를 해주죠.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이 양도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양도세에 부과되는 비율이 있죠. 그 비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양도 차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소득 금액 겹칠까요? 그 다음에 양도 소득 금액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양도 차익, 그 다음에 양도 소득 금액, 그 다음에 양도 소득 과세 표준. 자, 요 단계별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차익은 양도가 마이너스 취득가죠. 취득가 거기에서 이익에서 비용을 빼겠죠. 비용. 그러면 양도 차익이 됩니다. 보시죠.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은 실질 거래가격이다. 실질 거래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고받은 거래 금액이라는 거예요. 장부상 거래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높게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업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쓴 거 이거를 우리가 다운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업계약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쓰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업계약 쓰는 경우는 후에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겠죠. 나중에 내가 산 가격을 부풀려 놓으면 나중에 팔 때 그만큼 양도 차익이 적어지겠죠. 그거를 위해서 업계약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업계약서 쓰는 경우보다 주로 이제 양도 차익이 많아서 팔지 못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좀 낮추자. 실제 거래 가격보다 좀 낮추자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낮추는 경우가 이 다운계약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시, 그러니까 주택과 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계산하는데 구분 계산이죠. 자, 이때는 자 소득세법 제100조에 보면 실질 거래가를 따르고 실질 거래가를 모를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도와 취득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잣대하라는 거예요. 양도 때 실질 거래가면 취득가도 실질 거래가. 양도 때 기준시가 적용하면 이것도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이 취득가도 기준시가를 적용해라. 1항은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불분명할 때는 안분 계산한다. 이를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원칙이 이제 실질 거래가고, 예외가 추계조사 또는 결정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가를 모른다. 이럴 때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추계조사의 결정 또는 경쟁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양도가를 모를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은. 집을 뭐 30년, 40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가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를 양도하는 가격은 알죠. 대부분. 예컨대 옛날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대 집을 사셨는데 지금 팔 때 막 10억, 12억 한다. 그럼 지금 파는 시점 알아요. 최근에 거래된 거는 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거래 가격, 또 실거래 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실거래가를 모른다. 취득 가격을 모른다. 그럴 경우는 보통은 환산 가격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그 당시 가격이 어땠을 거다. 뭐 이렇게 환산 가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을 모를 경우는 또 이제 뭐 매매 사례라든가 그 주변에 그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거래 사례 가격, 그 다음에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미루어 짐작해서 추계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미루어 짐작하여 미루어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거래 가격을 일단 알아야만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이제 실무적인 거는 별로 크게 의미는 없고 이제 세무사님들이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자산의 규모,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주권 있죠.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 있죠. 당첨된 거. 분양권 당첨됐을 때 이거를 양도 중간에 파는 경우 전매한다고 그러죠. 파는 경우에 그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불입했던 금액, 그러니까 예컨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을 예를 듭니다.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그동안 돈 냈던 불입한 금액 거기다가 우리가 그 금액으로 팔지는 않죠. 보통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컨대 내가 지금까지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은 게 한 2억이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예컨대 5억에 판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3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억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거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 입주권도 내가 어떤 집에 대해서 그 감정가를 3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7억이라면 그 4억이라고 하는 부족 부분을 이제 중도금 부분으로 내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P를 얹어서 팔았다. 자, 내 금액이 3억인데 P를 7억을 얹어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자, 감정가 3억에다가 그동안 내가 중도금 냈던 금액 있죠? 1억을 냈으면 4억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P가 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 생기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양도 소득금액이 되고 그 양도 소득금액에다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양도 과세 표준이 되고요.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그 다음에 감면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감면세액,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미리서 신고하게 되면 면제 주는 건 그런 감면세, 그 다음에 제때 내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 뭐 이런 거를 냈고 그 다음에 기왕에 나누어서 낸 경우처럼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걸 또 공제하죠. 그래서 차감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이거는 일반 절차적인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용인데 비용을 다 인정해 주나 그렇지는 않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집을 전세를 넣는데 도배 뭐 이런 거는 인정해 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컨대 뭐죠? 난방기를 교체를 했다. 그거는 인정해 줘요. 왜냐하면 집의 가치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부분이 고장 나서 그걸 수리했다. 그런 거 수리한 비용은 난방시설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다. 다만 교체한 거는 인정해준다.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은 인정해주고 어떤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해서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 예컨대 사시를 했다. 집 가치 올라가잖아요. 더 집을 높게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집에 배관공사를 다시 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집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런데 뭐 도배를 했다. 전등을 하나 갈았다. 이런 거는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성이 있는 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고 집의 기능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집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적 적출액 써놨죠? 그래서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소득세법에 있는데 자본적 저축액에서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치, 그렇죠? 자, 설치입니다. 수리가 아니에요.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한다든가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이러한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다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다 영수증을 다 첨부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장 이체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증명을 해야 한 경우만 인정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인데 이 계산이란 말이 처음에 저는 뭐 잘못 이해했나 싶었는데 이 계산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의미 같아요. 대략 개론할 때 쓰죠. 무슨 개론, 뭐 법학 개론할 때 개론 이것처럼 대략 이건 계산할 때 산자죠. 계산할 때 계산하다. 그러니까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그럴 것이다. 비용을 하나하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대충 계산해 준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 이 계산이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계산 공제, 대략 공제라는데 일정하게 그 하나하나 비용 계산 아니고 일정하게 예컨대 취득시 기준시가의 3%. 자, 예컨대 취득할 때 집을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기준시가가 예컨대 6억이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 뭐 취득비용 이런 거를 우리가 취득록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거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그러니까 부동산 수수료 주는 거 아까워 생각하지 마세요. 자, 6억이면 기준시가가 6억이라면 요것의 3%면 얼마죠? 0.03이죠? 0.03이니까 한 10%면은 6천, 1%면 600 곱하기 맞나요? 응, 맞죠? 3%니까 그러면 3배니까 1,800. 이 1,800만 원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비용으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미등기는 양도세도 몇 프로 냈어요? 70% 내죠. 그런데 미등기 하시면 안 돼. 미등기 하면은 모든 게 불리해요. 이때는 미등기 같은 경우는 그 계산의 3%의 10분의 1인 0.3%만 인정이 돼요. 비용 처리가. 그러니까 가급적 미등기 거래는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오래오래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투기 세력은 아니죠. 어떤 투기하려고 샀던 게 아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책적으로 좀 할인을 해주자. 자꾸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세금을 좀 적절하게 매기는 게 맞지만 하나를 우직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을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수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할인해 주자.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보유 기간이 몇 년?
3년 이상부터 인정을 해줍니다. 3년 이상부터. 3년 이상부터 인정해주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까지 이런 거는 전부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 했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종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년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조합원 입주권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미등기 자산은 인정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할 때 원주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합 재개발 단계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보통 기준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시점. 이 시점을 해서 그 전에 갖고 있던 거를 원조합원이라고 하고, 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 조합원으로부터 산 사람 있죠. 이거를 승계조합원이라고 그래요. 승계조합원. 그래서 원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이 원조합원에서만 인정되고,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으로 원조합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이후는,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와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그 지역을 일정한 그 계산된 그 비율로 공사를 하기로 하는 거예요. 특정이 되었으니까 소유권을 처분한 건 똑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합원은 그 관리처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승계조합원은 인정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조합원에게만 인정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비율인데요. 자, 일반 자산은 아까 3년 이상으로 했어요. 3년에다가 쭉 10년까지 지나고 그 이후에 쫙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맞죠? 자, 3년, 10년 이렇게 해놓고, 자, 공제율 일반 계산. 자, 여기다 곱하기 2%씩 계산하면 돼요. 여기는 8%씩 계산하면 돼요. 자, 3년이면 326. 그쵸? 38, 24.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고유 1세대 1주택 간 경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4배를 더 해주는 거예요. 일반 자산보다. 자, 그러면 4년이면 4, 2, 8, 4, 8, 32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2%와 8%를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에 10년 차 가면 어떻게 됩니까? 2%면 20%죠. 맞나요? 맞죠? 20%. 그 다음에 여기는 80%죠. 자, 그러면 13년 차는 얼마일까요? 13년 차 계산하면 38, 24, 104%입니다.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내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맥시멈 80% 한도로. 그래서 10년 이후로는 정확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80%로 한정이 되고, 그 전에는 15년까지 맥시멈 15년까지 2%씩 해서 최대한 30% 할인해 준다. 그러면 이 30%와 10년 차이에 10년 차이 같은 경우 20%와 80%니까 양도 차익이 60%예요. 그쵸? 그러면 양도 차익이 예컨대 6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면 1억 2천만 공제를 해주는데 이걸로 공제하면 3억 6천을 공제해줘요. 그쵸? 6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2억 4천 갭이 더 양도 차익을,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죠. 2억 4천만큼. 그러니까 이 1세대 2주택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특히 장기 특별 보유 공제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가 80%고 1년 단위당 8%씩 계산하면 된다. 3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3년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일반 공제율은 15년까지 해서 2%씩 계산해서 3년 이상에서부터 15년까지 계산해서 2%씩 계산해서 30% 계산한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양도세율이 있는데요. 양도세율은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밑에 보시죠.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자, 미등기 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어요. 몇 프로? 70%.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미등기 자산은 70%다. 그 다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대상지역 내 분양권. 그쵸? 그 다음에, 조합 입주권은 제외하고요. 조합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주택으로 봅니다. 조합 입주권은. 왜냐하면 그 전부터 주택이 있었잖아요. 그 주택을 헐어내고 새 주택으로 받는 거니까 기존 주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주택으로 보는데 분양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일반 분양 당첨되면 그 지역하고 아무 연구 없이 그냥 일반 분양 당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을 이제 계산할 때 이거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대상이면 대부분 지역이 다 해당돼요. 뭐 뉴스에 나오는 지역은 다 해당된다고 어제 배웠죠? 앞 시간에서 조정지역 대상을 배웠습니다. 그 조정지역 대상 내에 있는 분양권은 양도할 때 무조건 50%를 낸다. 그 다음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1년이 안 돼서 판다 이거죠. 1년이 안 돼서 팔면은 몇 프로예요? 50%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예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가면 어떻게 되죠? 2년 이상 가면은 6에서 42%.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분류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 부동산으로 할게요. 일반 부동산. 주택하고 입주권 전체 빼고요. 주택하고 토지. 요거를 일반 부동산으로 할게요. 부동산. 요거는 어떻게 한다? 자, 1년. 사서부터 1년까지는 얼마다? 50%. 그러니까 1년 내에 팔면 50%예요. 내가 어떤 집을 사가지고 1년 내에 팔면 양도차익에 50% 낸다. 1년에서 2년 내에 요거는 뭐보다 40%다. 그 다음에 2년을 갖고 있으면 비율, 나중에 나오겠지만 6에서 42% 기본세율이 있습니다. 그 기본세율로 한다. 요것만 우리가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 그 주택은 1년 이내에 팔면 50%를 차익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고 1년에서 2년이면 10% 감액된 40%. 2년이 넘으면 그 양도 차액에 비례해서 6%에서 42%까지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두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예외가 있죠. 자 뭐가 있냐면 미등기는 70%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 분양권 이거는 무조건 기간에 관계없이 50%. 그쵸? 아파트 분양권을 팔게 되면 무조건 5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정 대상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입주권도, 입주권. 똑같죠? 예, 입주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그렇고, 아니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 자, 주택 같은 경우, 주택 및 조합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네요? 40%.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40%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42%.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거는, 6에서 42%를,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정지역 내 분양권 이런 거는 별로 예외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만 보고 할게요. 주택. 자, 주택을 구입에서부터 1년까지 몇 프로죠? 1년에서 몇 프로? 주택 및 조합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네. 40%.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이면 1년에서 2년 관계없이 1년 이상이면은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6에서 42% 이렇게 되고요. 자, 주택 그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이면 50%,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이면 40%,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야 6에서 42%. 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경우는 이 비율이고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6에서 42%다. 비율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내에는 1년이 안 되면 40%고 1년이 넘으면 6에서 42% 적용된다. 그 다음에
조정 지역 내에 이제 규제처로 나온 거죠. 자, A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고, C라는 아파트가 있다. 자, 한 채만 갖고 있다. 둘 다 조정 지역 대상 내에 있으면, 자, 요거 하나만 갖고 있다. 아파트 이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1년이면 몇 프로? 40%. 2년이면 맞는지 모르겠네. 2년이면은 6에서 42%. 이 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걸 하나 더 갖고 있다. 그럼 요건 무조건 못해요. 요거는 기본소율에다가 플러스 10%를 더 세금을 내요. 요거는 세 채인 경우는 20%. 그러니까 요거가 낼 세금. 요게 만약에 세 채죠. ABC가 세 채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C라는 이 부동산을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 1년 6개월 만에 팔면은 2년 이 사이에 있죠. 예를 들어서 요게 예컨대 30%를 세금을 낸다. 양도세를. 그러면 세 채니까 여기다 20%를 더 얹어가지고 50%를 내라는 거예요. 50%. 만약에 1년이 안 돼서 팔면은 40%에다 20%가 되니까 60% 세금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팔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집이 남았어요. 자, 요게 1년 내에 안 팔면, 1년 내에 팔면 어떻게 되게 40%죠. 여기다가 10% 얹으면 50%가 되는 거죠. 아까는 60%, 세 채면 60%, 두 채면 50%, 이렇게 10%, 20%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1년이 지나서 팔았다. 내는 세금이 24%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요거 10% 얹으면 34%를 양도세를 더 내라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그냥 16에서 10%가 올라갔어요. 6에서 42%인데 기본소득에다 10%를 얹어가지고 16에서 52%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 자, 이거는 뭐냐면 양도세예요. 양도 차액을 다 계산해 보고 나니까 양도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왔다. 내가 양도세가 1억이다, 1억. 양도 차액 1억이다. 세금을 내야 된다. 얼마 낼까요? 자, 1억이면 8,800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죠. 그러면 이때는 35%인데, 자, 기본적으로 1,59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8,800에 초과된 거니까 1,200이죠. 1,200만 원 곱하기 35%. 1,200만 원 곱하기 35%. 420만 원이네요. 420만 원. 그럼 얼마인가요? 0, 1, 0, 2. 2,010만 원이 되겠네요. 2,010만 원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그러면 2,010만 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세에다가 아까 두 채 가진 경우 몇 프로요? 요거에다가 10%를 더 얹어서 세금을 내라는 거고, 세 채를 가진 경우는 20%를 더 내라. 3가구 이상인 경우는 이 낼 세금에다가 20%를 더 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토지는 토지인데 그냥 토지만 보유하는 경우 있죠.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계산 한번 볼게요.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 방법. 자, 요거는 그냥 이 내용이 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라는 사람이, 갑이라고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A와 B 두 개를 분양을 받았어요. 각각 3억, 각각 2억. 이렇게 분양가격이 달라요. A라는 상가는 3억에 받고 하나는 2억에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세가 역전돼 가지고 요게 2억이 되고 요게 상가가 안 올랐다고 가정할게요. 요게 3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 뺄게요. 이 시점에서는 뭐냐면, 자, 요거를 팔면은 3억에서 2억을 팔면은 뭐예요? 손해 났으니까 양도세 안 내죠. 근데 2억에서 3억을 받으면 플러스 1억이 생겼죠. 그럼 세금을 내야죠. 요건 손해 봤는데 요거는 이익을 받고, 근데 두 개를 정산시키면 0이에요, 0. 각각. 왜냐하면 5억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0이에요, 0. 이익 본 게 없어요. 근데 손해 보는 거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이익 보는 거 세금 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내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두 개 같은 유의 부동산끼리 이런 경우는 서로 정산을 해서 양도차선이 양도차선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정산을 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차익 이익 본 거를 안 내도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양도소득세 구분계산 소득세법 제102조. 자,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자, 같은 것끼리는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서는 같이. 예컨대 상가, 아파트 이런 건 다 해당되죠. 근데 여기다가 뭐 3번에 보면은 파생상품이 있죠. 2호는 주식이라고 할까요? 1, 2 주식. 자, 여기서 양도차익 5억 봤어요. 주식 투자해서 양도차익 3억 손이 생겼어요. 그럼 두 개를 정산하면 2억만큼 이익 본 거죠. 이거 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요거끼리만 인정이 되고, 요거는 요거끼리만 인정이 되지, 여기 이 부동산과 주식을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양도소득세 내나요? 주식 거래세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은 아마 양도세 안 낼 겁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증권거래세하고 거기에 세금만 내는 겁니다. 파생상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의미는 없어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부동산을 두 개 샀을 때 하나는 이익 보고 하나는 손해봤다. 그러면 둘을 쌤쌤이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가 매입 저가 양도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 자, 근데 5억짜리 부동산을 요거를 사면서 7억에 산 걸로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매 취득가가 7억이 된 거죠. 그쵸?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5억에 팔면서 양도세 안 내려고 3억에 다운시킨 경우, 이건 업이고 이건 다운이죠. 이런 경우는 인정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이거예요. 특수관계는 보통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경우, 배우자, 가족 간에 이런 경우인데, 예컨대 이제 우리 아크로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양가가 6억 3천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막 13억 올라가고 뭐 15억 간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6억 3천에 증여를 해버렸으면 별로 양도세 안 냈어요. 그 당시에 내버렸으면, 예컨대 시가가 이제 6억 3천이지만 그 당시에 피가 7억이었을 때, 이제 피 얹어가지고 거래되는 금액이 7억대가 있었어요. 2015년 상반기에. 그럴 경우에 이때 증여해버렸으면 별로 낼 게 없죠. 그런데 한 2, 3년 있다가 갑자기 막 13억이 뛰는 거예요. 15억이, 현재는 뭐 15억대 되고, 그럼 이때 증여를 하려고 보면 너무 크죠, 금액이. 그래서 이때 내가 이제 상담하신 분 중에 많은 분이 내가 차라리 이거를 뭐 한 8억에 증여한 걸로 보면 안 되겠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거래가 안 된다. 왜? 통상적으로 시세의 5% 범위 내에서만 좀 낮추어서 증여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예컨대 이 13억짜리를 8억에 증여한 것처럼 해버리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매매계약 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나 그거 13억짜리지만 시세는 13억짜리 난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그냥 8억에 판다. 난 실제 8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내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파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일견 타당해 보여요. 그쵸? 아니 내가 적게 받고 팔겠다는데 왜 국가가 그걸 나서냐.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니다는 거지. 왜? 이거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인 거지. 그쵸? 원래 의도는.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정직하게 말하면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인정 안 해주냐. 아까 제가 5%라고 썼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해 줄 때, 거래되는 시세보다 5% 이내, 예컨대 10억짜리가 시세다. 그럼 5%면 얼마예요? 9억 5천이죠.
9억 5천에 매매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럼 5천 자식은 싸게 샀잖아요. 그쵸? 이런 거 정도는 통상 인정해 주는데 예컨대 10억짜리를 뭐 예컨대 7억에 매매한 것처럼 해주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는 부당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자, 이런 거는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 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때. 자, 이거는 다 말은 그럴듯해요. 뭐 우리 최근에 어떤 우리 그 조합원님도 오셔가지고 40평대하고 25평대가 있는데 40평대가 예컨대 뭐 분양가가 8억 8천, 9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시세가 막 20 몇 억인데 그거를 내가 한 13억에 양도하면 안 되냐. 그걸 좀 해결해달라.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거 해결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5% 정도 싼 금액으로 매매 계약은 될지언정 그거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번에 그 아크로 105동 9층 같은 경우가 18억 9천인가요? 그 보류지 처분할 때 그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세가 그보다 그 뒤에 많이 떠가지고 시세가 더 비싼데 그걸 뭐 13억 해달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억 시가와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부당하게 계산해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대로 양도세를 매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시가는 보통은 이제 시가는 우리가 그 증권 거래할 때 보면 증권의 이제 그 주식 가격을 산정할 때 보통 3개월 평균 가격을 이야기 하거든요. 3개월 평균 가격.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래됐던 금액, 주식 거래 가격의 평균을 우리가 그 이제 그 시가, 실제 거래된 금액, 예컨대 한 주당 5만 원에 팔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 안 팔고 바로 증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주식의 3개월간의 평균 거래 가격, 이건 다 나와요. 계산은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증권거래소에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죠. 개별성이 강해서.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시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시가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냐. 자, 당해 자산의 매매 가격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액. 보통은 2군데 이상 합니다. 2군데 감정평가를 실시해요. 그 다음에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 가격. 이렇게 하는데 감정가가 필요한 게 이런 경우 있어요. 제 예컨대 자, 시가 1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갖고 있는데 이제 자식들이 자식 1, 자식 2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렇게 좋지 않고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집 매매 샀을 때는 5억짜리였는데 취득 시에는 5억짜리인데 이거는 뭐예요? 현 시세가 그래요. 시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때 나중에 자기가 받아가지고 팔 때 요거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양도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도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 시에 요거를 평가를 받아요. 감정평가 2군데. 해가지고 얼마를 평가를 받아. 예컨대 그러면 15억까지는 안 가요. 보통 받아보면 뭐 한 13억, 14억 이 정도 가요. 2군데 A, B가. 그러면 평균이 13억 5천이에요. 이 평균 가격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감정 가격 받은 거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신고로 여기다가 신고를 해요. 구청에다가 이 금액으로 감정평가서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얼마예요? 13억 5천에 상가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수년 뒤에 15억은 아니고 예컨대 18억에 팔았다. 그러면 뭐예요? 4억 5천의 양도 차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두면 애매하죠, 애매해. 양도 차익이 커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을 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2군데 평가를 받아서 첨부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상속받은 것처럼 해놓으라. 그러면은 상속받을 시점에 그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월과세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시 부당의 계산. 이거 그냥 이걸 볼게요. 자, 저도 실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 큰 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스몰지구인데 부모님이 시골 가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말년에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A라는 주택을 하나 샀어요. 전원주택을. 뭐 전원주택은 좀 그렇고 농가주택을 샀는데 예컨대 이거를 산 시점이 예컨대 1억이었다. 그런데 제가 1주택을 갖고 있고 서울도 주택이 있고 주택이 막 있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전에 아버지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 집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를 상속받다 보니까 상속세를 무게 됐어요. 왜? 요게 주택이 있어 버렸거든요. 일가주택이라든가 뭐 다른 주택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 하나와 2개 주택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럴 경우에 이 상속받은 주택을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가 없으면 1주택 되죠. 그래서 요거를 아무 생각 없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B라는 주택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이거 서울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요거를 그냥 세대가 분리돼 있어. 어머님이 부모님이 다 시골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고 계셨으니까 세대가 분리돼 있잖아요. 1세대 1주택은 한 가구는 세금이 면제되죠. 양도세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 앞에 증여했어요. 어머님한테 증여. 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이거 팔고 서울 와서 사고 싶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컨대 2012년이라고 할게요. 근데 예컨대 2018년. 예를 들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이제 시골 주택이니까 양도세 9억 이하니까 낼 게 없잖아요. 예컨대 뭐 2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동작구 세무서에 가서 어머님 대신에 양도세 신고를 해줘. 양도세를 안 내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갔더니 이걸 물어보는 이거를 언제 사셨냐? 작용하고 계시냐? 작용하고 계신다. 근데 이거 보니까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이게 6년이잖아, 6년. 제가 증여를 했어요, 증여. 제 명의로 샀다가 증여를 해드리고 어머님이 다시 2018년이니까 6년이 지났죠. 그래서 양도세 안 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6년이 안 됐다. 5년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어머님한테 증여한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해서 그 1억이라고 예컨대 아까 1억이 양도차익이 생겼으면 그거를 토대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증여자가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를 내겠죠, 한번. 증여세 한번 냅니다. A번. 그다음에 이분이 5년 내에 양도한다. 5년 후, 전. 이러면 5년 전에 양도하면 요 2개 B 더한 가격과 자, 갑이 을에게 증여하고 을이 C에게 매매를 했을 때 자, 내가 바로 갑이 C에게 매매를 갑을 병이라고 할게요. 병. 갑을 병에게 매매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 양도세 바로 다이렉트로 갑에서 병으로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예컨대 2억이다. 그런데 내가 갑에서 을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게 증여세가 예컨대 5천이다. 그 다음에 이 증여세 내신 분이 A가 이 사람한테 팔았다. 병한테. 근데 그 양도세가 예컨대 1억이다. 그러면 여기는 총 비용이 세금 낸 게 1억 5천이죠. 요거는 2억이에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이거를 악용하려고 했으면 내가 바로 병에게 양도할 거를 어떻게 해요? 바로 매매할 거를 2억 양도세를 5천만 원 아끼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증여하는 어머님한테 증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갑자기 5년도 안 돼서 바로 팔아버려요. 한 단계만 더 거쳐도 세금을 5천 아낄 수 있죠.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자, 요 2개 증여세와 요 증여받은 수증자의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원래 그 갑에서 병으로 가는 양도세보다 적으면 이거는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를 더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팔면 안 된다. 보통 우리 손님들 중에 이제 전화 상담하신 분 중에 5년 내에 팔면 어떡하냐. 뭐 이건 가끔 이제 이 세법을 모르고 누구한테 증여했다가 바로 팔면 어떠냐. 증여를 좀 많이 내고
부인한테 증여를 많이 내는 걸로 해서 팔면 어떠냐 그러는데 5년 내에 파시면 안 된다. 5년 내에 팔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취득세 내고 헛수고하는 겁니다. 증여세 내고 취득세 하니까 헛수고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A 플러스 B가 C보다 작으면 우회 양도. 자, 근데 만약에 증여세 아까 값을 병해서 바로 파는 때 2억이고 이렇게 두 개를 합쳐보니까 3억이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바보한 거죠. 갑에서 바로 팔면 2억인데 괜히 을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증여해서 파는 거 했는데 세금을 3억 냈다. 국가에서는 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렇죠? 세금 더 많이 내줬잖아요. 이런 거는 굳이 부인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다음 부담부 증여. 자, 요게 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하니까 뭐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데 실은 잘 몰라요. 저희들도. 특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무사한테 가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제가 또 법 박사하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전공이 상법입니다. 상법. 회사 관계된 걸 좀 알 뿐이지 세법은 저 몰라요. 세법은 저도 그래서 지금 세법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디까지나 그냥 개념적인 쪽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보통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집 아파트를 5억짜리를 증여를 하려고 그래, 증여. 그런데 여기에 대출이 있어요, 대출. 2억. 이거를 넘겨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3억에 가져오는 거 똑같죠. 대출 2억을 껴안고 오는 거고, 이 이자는 자식이 내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2억은 뭐예요? 이거는 양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3억이죠. 이거는 뭐예요? 증여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자, 아파트 5억짜리가 대출 2억이 끼어있다. 그거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 넘겨준다. 그러면 채무인수죠. 이거는 채무인수. 자, 2억이라고 하는 채무인수, 2억은 이 자식이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채무를 인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채무를 파는 거예요. 아들은 채무를 사오는 거고, 그 다음에 5억 중에 2억을 빼는 3억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자식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너 가져. 이건 뭐예요? 이건 증여가 되는 거죠. 자, 채무는 파는 거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2억 채무 가져가. 대신 사가라. 우리가 이거 채무인수라고 그래요. 민법상 용어로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가져가고 이 3억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한번 펴볼게요. 자, 증여자. 수증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양도세 과세.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파는데 채무가 대출이 2억 있다. 그러면 자, 갑의 입장에서 2억은 뭐예요?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세가 됩니다. 양도세.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이제 3억은 뭐다? 3억은 뭐가 된다?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파트를 3억짜리 샀어요. 3억짜리를. 대출 2억 끼고. 그래서 이자를 내고 있다가 대출 요거를 5억에 넘기는 거야, 아들한테. 똑같이 2억. 그러면은 순 들어간 돈은 1억이죠. 순 남는 이익이 3억이에요. 그쵸?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2억의 양도 차익이 생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식 입장에서는 3억을 증여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건 뭐예요? 증여세가 더 비율이 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증여세가 크니까. 그러면 3억은 증여받은 걸로 하고 2억은 양도하는 거니까 양도세로 부담하면 된다. 그런 뜻인데 일단은 금액을 갖고 이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중에 계산이 나오면. 자, 그러니까 어떤 채무를 끼어있는 부동산을 넘겨줄 때 그때 채무인수익은 양도세. 넘겨준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내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증여, 돈 안 낸 만큼은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제 한번 볼까요?
계산이 복잡한데 이게 뭘까요? 취득, 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이 비율에 의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런 뜻 이런 뜻 같아요. 자, 양도가액이, 요거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자, 5억이에요, 5억.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는, 여기 예제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양도가액은 5억이에요. 양도가액은 5억이고, 5분의 1, 5억분의 100억. 아니, 5억분의 1억. 그러면 이거는 1억이 되죠,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은 5억에, 이거 4억. 이게 2억 5천. 곱하기 비용을 보시면, 이건 세무사님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도가액, 양도 당시 자산가액, 취득가, 취득 당시 자산가액. 요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건 제가 신경 안 썼던 부분인데 갑자기 계산하려고 하니까 막히네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표를 보고 계산 한번 여기 계산식을 보시고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신경 안 썼던 부분이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또는 주택 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여기에 질문이 많아요. 흑석동은 뉴타운적이다 보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양도차익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도 난감해요. 크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자, 관리처분, 아까 우리가 재개발 같은 거는 관리처분, 인가일. 요걸로 기준으로 해서 전, 요걸로 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일 이후의 양도차익으로 나눠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이렇게만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죠. 요거를 양도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제1항. 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표를 보고 갖고 이야기할게요. 청산금이 뭐냐면 자,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종전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옛날 낡은 집, 헌집. 요게 3억이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입주권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7억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를 더 내야죠? 4억을 더 내야 됩니다. 이게 청산금이에요. 원래 이제 중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청산금으로 쓰는 것 같아요. 청산금. 그런데 자, A라는 사람이 그렇고 자, A가 3억짜리 갖고 있고 자, B라는 사람은 10억을 갖고 있어요. 10억짜리예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러면 나는 7억짜리를 받고도 얼마를 돌려받아요? 3억을 돌려받죠. 그렇죠? 이 3억은 뭐다? 환급금이에요. 환급금. 요거는 청산금이라고 되네. 요것도 청산금이라고 되네. 보통 이제 돌려받는 데 환급금. 요거는 이제 청산금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계산식이 복잡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거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양도가액이 이제 아크로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분이 기존 평가 금액이 5억이에요. 5억. 종전 자산 가격이 5억. 자, 종전 자산 가격이 5억.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다? 양도가 13억이다. 그쵸? 그 다음에 분양가가 7억이고, 그러면 추가로 더 내야 될 돈이 납부 청산 총 금액이 2억이에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중도에 팔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1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 경비, 뭐 취득록색 비용 뭐 여러 가지 필요 경비를 2천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취득가격은 3억에 샀어요. 필요 경비가 1,000만 원입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내가 3억에 샀고 비용이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평가받은 금액이 5억이에요. 관리처분 때.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았다? 조합원 여기 이제 7억짜리 이고 여기 중간에 1억을
앞으로 2억을 더 내야 되는데 현재 1억만 납부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았다? 13억에 팔았다. 그럴 때 내 양도차익이 얼마냐? 이거 계산해 달라는 거죠. 자, 크게 나누면 이거는 뭐냐면 이 정전 자산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청산이라고 할게요. 청산금을 냈을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산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준들 해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이 얼마냐면 6억 6,800이에요. 6,800. 그 다음에 그 계산식 따는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 그렇고 인가 후 양도차익 그렇고 해서 총 이 표대로 계산해 보면 8억 7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교과서에가 없어서 각종 세법 자료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가상 이 금액을 넣고 이 금액을 이 계산대로 뽑아 보니까 이렇게 됐다. 자, 첫 번째가 뭐다? 이거는 정전 자산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았을 때 이런 경우는 청산금을 낼 경우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계산식을 그렇게 해서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양도차익이 8억 7천이 나오더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도 맞는지.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요거는 이제 더 큰 거예요. 돈이. 자, 두 번째가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인데 이거는 정전 자산 가격이 분양가보다 큰 경우죠. 자, 내가 옛날 헌집이 10억짜리인데 아파트는 7억이다. 그러면 3억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양도가액이 13억이고 기존 평가 금액이 10억이에요. 여기는 이제 5억이었고 여기는 10억이다. 그랬을 때 근데 내가 산 금액은 얼마다? 3억이다. 그랬을 때 양도차익 얼마냐? 이거를 이 계산식이 있어요. 이 계산식을 이거는 세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계산대로 딱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한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집어넣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양도차익이 10억 1,600이 나오네요. 그럼 계산해보면 자 크게만 계산해볼게요. 자 내가 3억 주고 샀어요. 아니죠. 3억 주고 샀는데 정전 이 아파트 짓기 위해서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가 평가 금액이 10억이었어요. 근데 내가 최종 얼마를 받았다? 13억. 그러면 넓게 보면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넓게 보면 3억과 13억의 차이는 뭐예요? 10억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비용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차익이 10억이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모범 답안이 없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이 계산식 요걸 표를 가지고서 제가 만든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이 계산식을 넣어서 이 금액이 맞는지 좀 말이 안 되죠. 3억에 사서 3억에 넘겼으면 비용을 안 뺀다 하더라도 10억밖에 양도차익이 없는데 양도차익이 10억이 넘게 나와요. 계산이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합원이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판 거고요. 이제 아파트를 짓고 나서 신축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그때 양도차익입니다. 이거는 자 아까 자 취득가가 있죠. 취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전자산 가격이 이제 아까 뭐 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가 있고 7억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양도가 있고 약간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뭐냐면 아파트가 입주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아파트 입주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팔았을 경우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예요. 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요거는 뭐냐면 아까가 정전자산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죠. 예컨대 정전자산 가격이 5억인데 분양가가 7억이다. 그런데 중도금 다 납부하고 내가 여기 현재 신축의 아파트 들어와서 사는 경우. 반대로 자 정전자산 가격이 분양가보다 큰 거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10억이고 7억이다. 그런데 쭉 해서 내가 현재 아파트 입주한 경우 현 시점에서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팔았을 때 그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 금액으로 아까 동일한 금액이에요. 양도가액 13억에 기존평가 금액 5억, 필요경비 빼고 기초주택 3억 사고 했을 때, 자, 아까 우리 금액 계산해 볼게요. 자, 신축 전에 판 경우, 전에 판 경우는, 자, 하나는 얼마였어요? 이게 8억 7천이었어요. 자, 요거는 10억 1600. 이건 말이 안 됩니다만 일단은 1650만 원 됐고, 그다음에 후, 이제 아파트 신축 후입니다. 요거는 전, 아파트 신축 전. 그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동일한 숫자입니다. 동일한 숫자. 이게 3억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다를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신축 주택 양도 차익, 일대는 얼마냐면 양도 차익이 10억이 되네요. 아까는 8억 7천짜리였는데 10억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패드로 하니까, 이건 취득가액을 5억으로 해버렸어.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이거는. 이거는 9억 2,300인데, 아까 여기서는 취득가가, 아까는 취득가가 3억으로 됐었잖아요. 여기 보면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3억이라고 했잖아요. 청산금 지급받는 경우 3억인데 양도차익 10억인데, 여기는 엑셀을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에다가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블로그에다가는 요거는 기존 주택을 5억에 사는 거, 그래서 5억으로 통일하겠습니다. 5억으로 통일해서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9억 2,300, 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요거는 취득가가 3억이었을 때고, 요거는 취득가가 5억이었을 때니까 기준을 삼을 수가 없겠죠. 동일한 기준으로. 그런데 어찌됐든 전에 판 것과 후에 보는 것 차이가 보면 이게 더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신축이. 약간 미묘하게. 이거는 근데 계산이 어떤 교재가 있어서 제가 교재에서 발췌한 게 아니고, 그 계산 산식으로 인해서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흑석동의 재개발 그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실제 사례 비슷하게 해서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하거든요. 제가 문과생이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한번 계산을 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네이버에 한강 리치 검색하시면 블로그 뜨니까 거기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댓글로 계산식이 잘못됐으면, 답이 잘못됐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 및 결정과 징수. 이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산 다 되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득세 신고 절차는 언제 해라? 중간 예납, 예정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확정 신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없고, 그다음에 세무사나 또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대충 알려줍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도 60일 이내인가요? 예정 신고 있고 전가연 신고 있고 있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죠. 그러니까 이 2달 이내니까 자진신 경우, 자진신고, 예정신고는 자, 우리가 잔금일이 1월 15일이라고 할게요. 1월 15일. 자, 1월 15일이 잔금일이다. 그러면 이 달, 잔금일이 속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러면은 1월 31일이죠. 1월 31일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2월 30일, 2월 28일, 3월 31일. 2달 이내니까 3월 말까지 하면 되겠네요. 3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 잔금 치르고 저희가 손님들한테 양도세는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가서 세무서에 가셔서 민원 상담하시면 민원 창구 가면 다 상담해 주고요. 그 그림도 다 표도 작성해 줍니다. 저도 가서 해봤으니까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60일이라고 2달 이내 하시라고 하는데, 그 잔금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달이니까 좀 여유 있는데 그 여유 믿지 마시고 뭐든지 그냥 사건 생겼을 때, 부동산 사고팔 때 바로바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해두면 나중에 가산세 같은 거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놓으시고요. 중간 예납. 일부 이익이 있을 경우 미리서 좀 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필요하신 분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산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산세. 가산세 가끔 뭐 날라오는 경우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미리서 다 납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국외자산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에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양도한 경우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국내에 뭐 주소를 5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그러니까 이거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5년 이상 둔 경우에 그 사람이 외국에서 자산을 양도했다. 그랬을 때 그 양도세를 신고를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별로 흔한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 비율이 좀씩 달라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지상권 다 똑같습니다. 앞에 본 거가 똑같아요. 크게 달린 차이는 없고요. 제가 이제 출처는 이 강경태님 세법 개론이라는 책. 2015니까 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박상근 알기 쉬운 2016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최근 자료로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재경관리사 대비 세무회계인데 요거는 좀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재경관리사 시험을 대비한 거라서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박상근 알기 쉬운 2016 양도소득세인데 이건 내용이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판이라서 최근 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재건축 뭐 이런 것에 관한 계산식이 있는데 아직 이 책이 한 1000페이지 다 되는데 제가 세법 전공자도 아니고 이 세법도 이제 저도 공부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이게 공부를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떤 내용을 보면 이해는 쉬운데 그걸 또 머릿속에 넣어서 암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젊었을 때는 스폰지처럼 쫙쫙 빨려 들어가지만 이 나이가 드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애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양도소득세는 지금 제가 많은 책을 보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에서 있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박상근님의 양도소득세 이게 좀 내용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물론 양도세만 전문으로 다루는 책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최근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 또 최근에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체크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법은 정말 좀 지저분하다 하면 죄송한데 좀 그래요. 세법은 그냥 테크닉 같아. 테크닉에 관한 법. 그냥 우리 미국 법을 보면 이제 대륙법은 다른데 미국 법 보면 정말 디테일하거든. 디테일해요. 아주 자세하게 기재해요. 세법이 그래. 세법이 꼬리에 물고 막 계속 연결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테크닉에 관한 테크닉처럼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암기도 어렵고 꼬리를 물고 계속 이러고 아닌 것에 또 아닌 거 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냥 대륙법처럼 딱 원칙을 설명해주면 원칙에 추론해서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법 계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1가구 1세대 1주택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냐 따지지 말고 가산세 이런 거 복잡하게 다 없애버리고요. 1가구 1주택이 됐던 1가구 3주택이 됐던 1가구 100주택이 됐던 중과세 부가세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한 주택을 개별 단위로 한 주택이든 두 채가 됐든 간에 개별 단위로 그 건건해서 9억 이하짜리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거죠. 주택 하나 갖고 있어도. 그냥 단순하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누진 비율로 얼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에서 42% 있잖아요. 딱딱딱딱 그렇게 계산해서 양도세 내라 그러면 간단할 수 있어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중과 그런 거 없다. 비과세 없다. 모든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발생한다. 6에서 42%그 비율대로 해라. 딱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세금을 9억 이하는 안 내고 9억 이상은 내고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세금을 또 2주택 때는 얼마 내고 3주택 때는 얼마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2주택에서는 50% 부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또
한 가구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 아까 일시적인, 어제 뭐 전 시간에 말했던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법이 그래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세무의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냥 전문 직종들은 좋겠죠.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그거 모르니까 상담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자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저도 이제 그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 손님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힘드니까 제 손님들한테 제 동영상을 보십사라고 하고,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또 세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힘들고 저도 잘 몰라요. 강의를 하면서 뭐 강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전파한다. 그리고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좀 더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계속해서 제가 앞으로 부동산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법률들, 뭐 민법 이런 거는 좀 제가 그래도 제 전공은 아니어도, 민법이 제 전공은 아니어도 그냥 보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세법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조세법 배웠던 것도 4학년 1학기 때 배웠는데, 그냥 조세의 정의, 뭐 납세 의무가 어떻고 아주 일반 놈만 배우고 끝납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세법도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다도 자기 케이스가 생기면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걸 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즐거움으로. 그러면 뭔가를 공부해서 또 하나씩 알아간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시면은 좋고요. 그렇지만 세무는 결론적으로는 돈에 연결됩니다. 돈. 실제로 제 주변에서 많이 받고, 저도 세법적을 활용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탈세가 아니에요. 절세. 탈세는 위법이죠? 이거는 탈세는 위법이에요. 근데 절세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키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예컨대 아까 환산가격, 이게 또 의미로, 자, 양도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모를 때 요거를 환산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대폭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한다? 세무사님이 하신다. 우리 이거는 할 수 없고 세무사님이 하시는 경우를 실제로 봤어요.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한 2, 3억 아낀 경우가 있는 경우, 우리 손님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사, 우리 부동산 오면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그리고 세무사한테 가면 당연히 상담료 드리고 자기 일을 맡기고 좀 잘 해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좀 능력 있는 세무사님들이 그 세무 지식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기법들을 찾아내 가지고 많이 세이브 시켜주면 그게 훨씬 더 이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고, 자, 최종 책임은 누가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도 최종 책임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이 있다.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약간 버벅거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동영상을 해주는 수고로움을 드렸을 뿐, 별로 제가 최종 책임을 지지 않고, 최종적인 상담은 누구 하라? 세무사와 함께 하시라.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시간으로 제가 이 양도소득세를 한번 공부해보는 계기로 삼아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공부하고 또 동영상 다시 돌려가면서 보고 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지금 3회 1회, 2회, 3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제가 틀린 부분이 나오거나 또는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나오면 틈틈이 모아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무 태클을 잘 하셔서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